여러분, 혹시 짜장면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단 몇 분의 작은 선행이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사연입니다. 평범한 젊은 군인의 단순한 친절이 어떻게 운명의 톱니바퀴를 완전히 돌려놓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입을 다물지 못하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준혁이라는 젊은 하사입니다. 준혁이는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친구들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그와 어린 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준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입대 후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휴가를 받은 준혁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향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보는 집과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웠거든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기차에서 내린 준혁이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듯한 자세, 맑은 눈빛, 그리고 어디서든 예의 바른 모습까지.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이 자신은 아직 군복이 어색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원주 터미널에 도착한 준혁이는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터미널 지하 상가에 있는 작은 중국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대 급식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민간 음식의 맛은 달랐어요. 특히 이 집 짜장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거든요. 준혁이는 낡은 메뉴판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짜장면 4,000원, 짬뽕 5,000원, 탕수육 1만원. 군인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매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짜장면 하나 주세요. 준혁이가 주문을 마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가게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잠바 가슴에는 작은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국가유공자를 나타내는 배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때문인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계셨고 할머니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계셨어요. 두 분의 소박한 차림새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준혁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준혁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분들이 이렇게 소박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왠지 안타까웠거든요. 준혁이도 이제 군인이 되었기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면발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잠시 후 짜장면을 다 드시고 계산하러 나가시는 할아버지 부부의 뒷모습을 보면서 준혁이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사장님이 할아버지 부부의 계산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장님. 저 할아버지 할머니 드신 것도 제가 함께 계산할게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군인이 갑자기 남의 밥값을 내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자신들의 식사비가 이미 계산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가게를 나가셨고
준혁이는 혼자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짜장면 값과 함께 할아버지 부부의 식사비까지 계산했어요. 그런데 준혁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중년 남성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남성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른 자세, 예리한 눈빛,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까지. 그는 준혁이가 할아버지 부부를 위해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준혁이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준혁이의 군복에 적힌 이름표와 소속 부대를 유심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보낸 사흘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준혁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직 갓 입대한 신참 하사였던 준혁이에게는 극복해야 할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직속상관인 장진우 중사였습니다. 장진우는 부대 내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장진우 중사는 특별히 어린 나이에 하사가 된 준혁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보다 학력도 높고 똑똑해 보이는 준혁이가 거슬렸던 거죠. 게다가 준혁이가 다른 병사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 장진우에게는 더욱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부대 내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이준혁? 복귀 첫날부터 장진우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막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혁이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진우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했는지 모른 척하며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나가서 신나게 놀았나? 집에서 엄마한테 응석 부리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말이야.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여기서는 내가 막내고 앞으로 내 밑에서 제대로 굴러야 한다는 걸 명심해. 장진우의 말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상급자로서의 지도가 아니라 준혁이를 깔보고 위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주변 병사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진우의 권력과 무서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중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이는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장진우는 전혀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준혁이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오늘부터 내가 부대 청소 전담이야.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복도, 생활관, 모든 구역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다른 놈들 배급도 내가 담당하고. 아, 그리고 내 개인 물품 정리랑 빨래도 내가 해. 이는 명백히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였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고 특히 개인 빨래까지 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이용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하사로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준혁이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대 전체를 청소하고 아침 체조와 훈련에 참여한 후 식사 시간마다 배급을 담당하고 그 외에도 장진우가 지시하는 온갖 자빌들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준혁이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장진우의 눈치 때문에 감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야, 이준혁? 이게 청소야?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 다시 해. 식사 배급이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 너 때문에 부대 전체가 욕먹어. 정신 차리고 일 좀 제대로 해.
장진우의 폭언과 모욕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트집을 잡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었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준혁이를 마치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혹독한 일과를 마친 준혁이는 혼자 막사구석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군대 생활이 좋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입대 전에 품었던 군인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 절망스럽기까지 했어요. 동기 중 하나인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성호도 준혁이의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준혁아,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응,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야.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준혁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성호는 준혁이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모습과 지쳐 보이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장진우 중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정도를 넘은 거 아니야? 상급 부대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참을 만해. 그리고 괜히 신고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중사님이 더 화내시면 어떻게 해? 준혁이는 자신의 상황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운명을 바꿀 놀라운 전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장진우 중사의 가혹한 괴롭힘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혁이는 평소처럼 부대 시설 정비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들을 혼자서 옮기며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행정반에서 큰 소리로 준혁이를 불렀어요. 행정반 김병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 하사 어디 있어요? 빨리 행정반으로 오세요. 준혁이는 급히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고 행정반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아니면 장진우 중사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행정반에 뭔가 지시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 하사, 지금 당장 개인 짐을 챙겨서 1군 사령부로 출발하라는 긴급 명령이 내려왔어요. 30분 후에 차량이 도착할 예정이니까 서둘러 준비하세요. 김병장의 말에 준혁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군 사령부라니요?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위급 장성들이 있는 곳인데 갓 입대한 신참 하사인 자신이 왜 그런 곳에 가야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1군 사령부요? 정말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막 공문이 왔어요. 이준혁 하사, 즉시 1군 사령부로 이동 명령. 개인 장비와 생활용품 모두 챙기고 준비하세요. 이런 급작스러운 인사 명령은 저도 처음 봐요. 김병장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발령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신참 하사에게 1군 사령부 발령이 나다니 그것도 이렇게 긴급하게 말이에요. 보통은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고가 있는 법인데 말입니다. 준혁이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병사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군 사령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야, 준혁이 일군 사령부 간다는데? 진짜야? 헐, 대박이네. 일군 사령부면 사성 장군님 계신 곳이잖아. 뭔 일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군 사령부는 진짜 높은 사람들만 있는 곳 아니야? 준혁이 뭔가 특별한 일 했나? 아니면 집안 배경이 있나? 동기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준혁이는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장진우 중사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어요. 야, 이준혁?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일군 사령부에서 부른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신참 하사가 갑자기 그런 곳에서 부른다는 게. 장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준혁이가 자신도 가본 적 없는 일군 사령부의 발령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혹시 준혁이가 자신의 괴롭힘을 상급 부대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중사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모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명령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 너 혹시 뒤에서 먼짓거리 한 거 아니야? 나한테 못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장진우는 준혁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일군 사령부 소속 운전병이었어요. 그의 깔끔한 차림새와 계급장을 본 부대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상사였거든요. 일개 하사를 데리러 상사가 직접 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준혁 하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사령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병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 준혁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사가 존댓말을 하다니요.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준혁이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나와서 그 신기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특히 장진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검은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준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신이 일군 사령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운전하시는 상사님께 여쭤볼까도 했지만 워낙 긴장돼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일군 사령부에 도착한 준혁이는 그 웅장하고 위압적인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곳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건물 입구에는 엄격한 경비가 서 있었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대령, 준장, 소장급 장성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준혁이는 더욱 긴장됐어요. 이준혁 하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령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준혁이는 더욱 놀랐어요. 복도 곳곳에 걸린 역대 사령관들의 초상화, 각종 훈장과 기념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위험 있는 모습들이 준혁이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며 준혁이는 계속 긴장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부른 건지, 왜 부른 건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만 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세요. 사령관이라는 말에 준혁이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일군 사령관은 사성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죠. 그런 분이 자신 같은 신참 하사를 직접 만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넓은 문이 천천히 열리고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거대한 사무실 한가운데 노인 책상에 앉아 계신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하사, 어서 와. 편하게 앉아. 사령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령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령관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주터미널 짜장면집에서 봤던 그 중년 남성이었어요. 혹시 원주터미널에서 그때 짜장면집에 계셨던. 맞아. 그때 그 짜장면집에 있었지. 자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사령관의 말에 준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일군 사령관이었다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저를 왜,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야. 요즘 세상에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것도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말이야. 사령관은 책상 위에 놓인 준혁이의 인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계속 말했어요. 인사 기록을 보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군에 왔다고 되어 있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국가 유공자를 존경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진정한 군인상이야. 자네의 그 작은 행동이 나에게는 정말 큰 감동을 주었어. 준혁이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평가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일군 사령부 군대 감찰관으로 발탁하기로 했어. 물론 계급에 비해서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지만 자네의 인품과 정의감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군대 감찰관이라는 말에 준혁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찰관은 군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조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통은 경험이 많은 고참 장교들이 맡는 자리였죠. 신참 하사인 자신이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저 같은 신참이 그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자네의 인품을 봤어. 그리고 때로는 신선한 시각이 필요한 법이야. 오히려 부패한 관습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거든. 자네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군 전체를 위해 정의롭게 일해주기 바라. 자네의 깨끗한 눈으로 보고 자네의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돼.
그 순간 준혁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사령관의 신뢰에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준혁이의 파격적인 발탁 소식은 군 내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참 하사가 하루아침에 일군 사령부 감찰관이 되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준혁이가 원래 있던 부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사람은 바로 장진우 중사였습니다. 말이 돼? 그 새끼가 일군 사령부 감찰관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장진우는 자신의 선임들과 함께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를 토해냈어요.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업신여겼던 후임이 하루아침에 자신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진우야, 이제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찰관이면 우리 같은 간부들을 조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 혹시 너한테 앙심을 품고. 동료 중사의 걱정스러운 말에 장진우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니, 그것도 자신이 괴롭혔던 후임 때문에 말이에요. 조사? 웃기지도 않아. 그놈이 뭘 안다고 감찰관이야? 분명히 뭔가 더러운 뒤가 있을 거야. 집안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뇌물을 먹였거나.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신참하사가 갑자기 그런 자리에 가겠어? 장진우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준혁이가 감찰관이 되어 자신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혁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장진우는 부대 내에서 준혁이에 대한 악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간부들까지 동조하게 만들었어요. 야, 너희들 이준혁 그 새끼 진짜 정체 알아?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뭔 소리예요, 중사님? 분명히 집안 배경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고위 간부이거나 아니면 돈으로 자리를 산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신참하사가 일군 사령부에 가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험담과 근거 없는 추측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장진우가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다른 간부들도 동조하자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평범한 놈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어? 분명히 뭔가 더러운 거래가 있었던 거지.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지. 너무 조용하고 혼자만 잘난 척하고. 맞아.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거야.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걸 꾸미고 있었던 거야. 장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의 간부들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준혁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군 내부의 인맥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저 이준혁이라는 놈 조심해야 해.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뭘 꾸미고 있는지 몰라. 감찰관이 됐다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끼리 입 맞춰놓고 그놈이 뭔가 시도하면 막아야 해. 이렇게 해서 장진우를 중심으로 한 반준혁 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혁이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보 차단, 비협조, 거짓 증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군 사령부에서 새로운 업무를 열심히 익히고 있던 준혁이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감찰 업무를 배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혁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내부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준혁이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준혁 하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얻었다. 감찰관 자리를 돈으로 산 놈이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가. 웃기는 일이다. 부패한 놈이 부패를 조사한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악의적인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왔고 댓글들도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준혁이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로 비난받고 있었고 근거도 없는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소문들이 일군 사령부 내부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준혁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업무상 협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준혁이에게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재호 보좌관이었어요. 한재호는 20여 년간 일군 사령부에서 근무한 베테랑으로 군 내부의 모든 정치와 인간관계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이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준혁이, 너무 기죽지 마.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했던 거야. 새로운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면 항상 이런 시련이 따르는 법이거든. 한재호 보좌관은 준혁이를 따로 불러서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의 따뜻하고 든든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준혁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사령관님께도 죄송스럽고. 알고 있어. 사령관님도 다 알고 계셔.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은 대부분 질투와 시기에서 나오는 거야. 특히 내가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서 기존 기득권층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자신들의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재호는 준혁이에게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해. 내가 진짜 실력 있고 정의로운 감찰관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소문이 저절로 사라질 거고 오히려 너를 더욱 인정하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감찰 활동을 하는 거야.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정의롭게 처리하는 것 말이야.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사령관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해. 한재호의 조언에 준혁이는 서서히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을 괴롭혔던 장진우 중사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는 참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명백한 갑질이고 가혹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일의 배후에도 장진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보좌관님, 혹시 제가 원래 있던 부대의 상황을 정식으로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게 바로 감찰관의 본연의 역할이야.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준혁이는 장진우 중사의 갑질과 가혹행위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청소, 개인 빨래까지 시키는 사적 이용, 다른 병사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근거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까지. 한재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명백한 가혹행위야. 그리고 아마 너만 당한 게 아닐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 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거든.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렇다면 정식 감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사령관님께 보고하고 정식 감찰 조사 명령을 받아오자.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감찰 활동이야. 다음 날 준혁이는 사령관에게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은 준혁이의 보고를 듣고는 즉시 정식 감찰 조사를 승인했어요. 좋은 판단이야. 군대 내 갑질과 가혹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거든.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 진가를 보여줘. 이제 준혁이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의 모든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몇몇 동기들과 선임들이 목격자가 되어줄 수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해 놓은 상태였어요. 다음으로는 다른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장진우에게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준혁이가 일군 사령부 감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준혁이 형,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 반드시 정의롭게 처리할게. 준혁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장진우의 다른 비리들도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물품 개인적 사용, 근무 시간 중 사적 업무 처리, 부당한 특혜 수수, 허위 보고서 작성 등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여간의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 끝에 준혁이는 완벽한 감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장진우의 모든 악행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준혁이가 한 달여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사령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두툼한 보고서를 받아든 사령관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이가 조사한 내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했거든요. 이 정도였다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군.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로 봐야겠어. 사령관은 즉시 정식 감찰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조사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제 준혁이에게는 공식적인 수사 권한과 강제 조사권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 확립을 위한 공식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정식 감찰 조사 개시 소식이 해당 부대에 전해지자 부대 전체에 큰 파동이 일었습니다. 특히 장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뭐? 정식 감찰 조사? 뭘 조사한다는 거야? 이준혁 하사가 조사팀장이래요. 부대 내 갑질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라고 하네요.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동료의 말에 장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준혁이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했던 가혹행위들까지 모두 조사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런 일이. 그 새끼가 정말. 장진우는 급히 자신의 동조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정식 감찰 조사는 단순한 내부 조사가 아니라
군법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중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식 조사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날 텐데. 일단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입 맞춰 놓자. 우리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 차원이었다고 하자.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준혁이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전 조사로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증인들의 진술, 물적 증거, 동영상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사 첫날, 준혁이는 정식 감찰관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자신의 원래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부대에 이제는 최고 권한을 가진 조사관으로 당당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보다 극적인 반전이 또 어디 있을까요? 부대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막내 하사로 온갖 괴롭힘을 당했던 그가 이제는 일군 사령부 감찰관이 되어 위험 있게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장진우 중사, 정식 감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이의 정중하지만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장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괴롭히고 업신여겼던 후임이 이제는 자신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런 극적인 역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사는 매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세한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확실한 물증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어요. 장진우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성호 병장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장진우 중사가 준혁이를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 물품 횡령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장진우 중사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물품들의 상세한 목록입니다. 이것은 근무 시간 중 사적 업무를 처리한 증거이고 이것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증거입니다. 하나하나 제시되는 명확한 증거들에 장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결국 장진우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그의 다른 비리들과 부정행위들까지 모조리 드러났어요. 조사 결과는 곧바로 군법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장진우는 가혹행위, 부대 물품 횡령,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계급 강등과 함께 군 교도소 1년 복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준혁이와 마주친 장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거든요. 과거에 자신이 괴롭혔던 후임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받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이 사건은 군 전체에 엄청난 반향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젊은 감찰관이 자신을 괴롭혔던 상관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어요. 장진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준혁이는 군 내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원칙을 지키는 감찰관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둘러쌌던 모든 악의적인 소문들과 중상모략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오히려 그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공정한 업무 처리 능력을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군 전체에서 높아졌어요. 이준혁 감찰관 정말 대단해. 자신을 괴롭혔던 상관을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사적인 감정 때문에 흔들릴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했더라고.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야. 저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군대가 깨끗해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앞으로 갑질하는 간부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이준혁 감찰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못하겠어. 준혁이의 사례는 군 전체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어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갑질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사례가 되면서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많은 간부들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병사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준혁이가 그날 원주 터미널에서 밥값을 대신 내줬던 국가유공자 강철수 할아버지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착한 젊은 군인이 이렇게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내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여보, 그때 그 젊은 군인 말이야. 일군 사령부 감찰관이 되어서 부정한 간부를 처벌했다는구나. 정말이에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요? 그래.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어. 부패한 간부를 처벌한 정의로운 감찰관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더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할아버지는 당장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준혁이에게 보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따뜻하고 진심 어린 편지였어요. 준혁이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오고 게다가 그분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준혁이는 즉시 할아버지께 답장을 쓰고 직접 찾아뵙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는 휴가를 내고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준혁이를 마치 친손자처럼 반갑고 자랑스럽게 맞아주셨어요. 깔끔한 정복을 입고 의젓해진 준혁이의 모습을 보며 두 분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얘야. 내가 원래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지. 나는 그냥 내 착한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야. 진짜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말씀에 준혁이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자신도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준혁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미담이 되었어요. 특히 지역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하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젊은 군인.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준 감동 실화. 언론의 뜨거운 호평과 관심 속에서도 준혁이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더욱 성실하고 정의롭게 수행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 모든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준혁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준혁이의 의젓하고 듬직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준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어요.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될게요.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이제 준혁이는 진정한 군인으로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원주 터미널의 작은 짜장면 집에서 시작된 4,000원의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정의롭고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준혁이처럼 작은 선행과 바른 마음가짐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